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일본 국립지질연구소에 제출된 한 보고서로 인해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 출처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이죠. 이후 CNN까지 주목을 할 정도로 보고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본 연구원은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が集まっていない、前年より21万トン程度少ない状況でございます。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하시 켄지라고 합니다. 일본 국립지질연구소의 화산 지질학자이죠.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연구소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한국 기상청에서 온 메일이 눈에 들어왔죠. 화산 분화 가능성 분석 보고서 긴급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엔 일상적인 국제 교류 자료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서를 열어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보낸 자료는 AI 기반 분석을 통해 큐슈 화산대의 분화 가능성을 72%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닌 구체적인 데이터, 지질학적 변화 패턴, 과거 분화 사례와의 비교 분석까지 담겨 있었죠. 그들은 이미 자국민에게 여행자재 권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동안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동료 사카모토 히로시였어요. 사카모토가 제게 무엇을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내온 화산 분화 예측 보고서를 검토 중이며 그냥 넘기기엔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사카모토는 경멸이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며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한국이 또 세계적 관심을 끌려고 과장하는 것이며 그쪽은 항상 허세와 쇼로 가득 차 있다고 경멸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일본 과학계가 한반도의 후발주자에게 배울 것이 하나라도 있겠느냐며 독설을 퍼부었죠. 사카모토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지만 오늘따라 더 격해 보였습니다. 그는 항상 한국에 관한 뉴스만 나오면 혐오에 가까운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연구소 내에서도 그의 극단적 민족주의는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편협하고 위험한 시각에 깊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직장 동료로서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 간 경쟁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사카모토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책상에 내리치며 화산의 나라는 일본이며 수천 년 화산과 함께 살아온 일본이 모르는 것을 반도의 작은 나라가 알 리 없다며 한국의 과학적 능력 자체를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사카모토는 제 책상 위 보고서를 손가락 끝으로 밀어내듯 훑어보더니 얼굴 가득 혐오감을 드러내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한국에 대한 깊은 경멸과 증오가 느껴졌어요. 그는 한국의 국기가 그려진 페이지를 보고는 이런 쓰레기 같은 분석이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며 분노가 일었습니다. 과학자로서 데이터를 국정만으로 무시하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었고 이런 편견이 우리 연구소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오후에 열린 연구소 내부 회의에서 저는 한국의 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한국 기상청의 AI 분석 결과 큐슈 화산대 분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몇몇 연구원들은 관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사카모토의 영향을 받은 듯 비슷한 반응이었죠. 사카모토는 회의 내내 한국의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다며 노골적인 불신과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식민지배를 당한 나라가 우리에게 화산을 가르치려 든다는 역사적 멸시까지 드러냈죠. 특히 연구소장은 사카모토의 의견에 동조하며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할 필요 없다며 한국의 자료는 단순 참고만 하고 공식 경보는 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후지산의 웅장한 모습이 오늘따라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과학자로서의 직감이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시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죠. 책상에 앉아 한국 보고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데이터를 더 분석해 우리 연구소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고 저는 홀로 남아 컴퓨터 화면 속 숫자들과 씨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조용한 경고가 곧 현실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보고서를 받은 지 정확히 일주일 후 저는 연구소 지진계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큐슈 화산대 주변에서 미세한 지진파가 감지되고 있었죠. 처음에는 일상적인 지각 활동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진 패턴은 한국 보고서에서 예측했던 것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미세 지진의 빈도, 강도, 심지어 발생 위치까지 한국의 AI 분석이 예측한 그대로였어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무시당했던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시 가스 측정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화산 주변의 이산화황과 메탄 수치가 지난 3일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한국 보고서에서 지적한 전조 현상과 정확히 일치했죠. 숫자들을 보며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일주일 전 받았던 한국의 보고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측한 시나리오가 한 단계씩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카모토는 우연의 일치라며 일축했고 다른 연구원들도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한국기상청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들은 이미 자국민을 대상으로 큐슈 지역 여행자재 경보를 발령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한국 국민은 스마트폰 알림앱을 통해 실시간 화산 상황을 전달받고 있었고 일본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에게는 비상 연락망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미 국제화산학회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력을 요청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한국의 분석에 주목하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우리 일본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카모토가 제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경보를 발령한 것에 대해 말하자 그는 한국의 행동을 쓸데없이 빠르기만 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본은 신중한 것이 미덕이며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불안감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큐슈 화산 때의 위험을 모르는 채 말이죠.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화산 활동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요. 그날 밤 집에서 컴퓨터로 최신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진 활동은 더 활발해지고 있었고 가스 방출량도 증가 추세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고요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증거를 무시한 채 그저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저를 뒤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연구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우연히 외국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CNN 화면에는 큼지막한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화산 예측 모델, 국제적 관심 집중.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예측을 주목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위험에 노출된 우리 일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해외 언론 보도를 찾아보았습니다. BBC, 로이터, 알자지라까지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한국의 화산 예측 시스템을 집중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최첨단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화산 활동 예측 모델을 개발했고 이번 큐슈 화산 때 분석이 그 정확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한국이 이미 운영 중인 드론 기반 화산가스 실시간 측정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은 큐슈 인근 국제공역에서 특수 제작된 드론을 통해 24시간 화산가스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국민 안전앱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재난 대비 시스템의 완벽한 결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상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들이 공개한 데이터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예측 그래프는 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분석은 더 정교하고 장기적인 전망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축적한 데이터의 양과 질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연구소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데이터를 무시했던 우리 연구소의 태도가 부끄러웠습니다. 과학은 국경이 없는데 우리는 출처가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중한 정보를 무시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독자적인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 나름의 분석을 진행한 결과 분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연구소장에게 보고했지만 여전히 좀 더 지켜보자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공식적인 경보는 여전히 발령되지 않았고 일본 정부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몇몇 동료 연구원들이 조용히 저에게 접근하여 제 분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가족들에게 피난 준비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조금씩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한국의 재난 대비 시스템을 다루는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화산 폭발을 예측하는 것을 넘어 국민 대피, 의료 지원, 국제 협력에 이르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꿈꿔왔던 그러나 현실화되지 못했던 많은 아이디어들이 그곳에서는 이미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마주하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화산 폭발의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꿀 선택이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출발지가 일본이라는 정보가 확인되자 저희 가족은 즉시 특별 통로로 안내되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은 신속하면서도 놀랍도록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공포나 혼란이 아닌 철저히 훈련된 침착함이 느껴졌습니다. 특별 통로를 통과하자 최첨단 AI 열감지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입국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과하며 체온과 호흡 상태가 자동으로 체크되었습니다. 직원이 저희에게 설명하길 이는 화산재 노출로 인한 초기 호흡기 문제를 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입국 절차가 아닌 의료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자동화된 문진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통해 건강 상태, 일본에서의 거주 지역, 최근 경험한 지진 여부 등을 입력했습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각 입국자에게 맞춤형 안전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었습니다. 아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딸 미유는 이러한 첨단 시스템에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자 담당 공무원이 다가와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재난 안전 앱을 다운로드하라는 안내였습니다. 이 앱은 GPS 기반으로 실시간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비상시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알려주며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보내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저희 가족을 위한 셔틀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국제 이재민을 위한 특별 보호소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가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일본 과학자로서 한국의 시스템을 경험하는 것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호소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설은 마치 현대적인 호텔과 같았고 각 가족에게 독립된 공간이 제공되었습니다. 로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화산 상황과 대피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일본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거처로 안내된 곳은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 형태의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샤워실, 작은 주방까지 갖추어져 있었고 각 방에는 태블릿이 설치되어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준비에 감탄했고 미유는 긴장을 풀고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의료실, 심리 상담실, 다목적 교육실까지 갖추어진 이 시설은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종합 시스템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보니 드론 관제센터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실시간으로 큐슈 화산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앞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 과학적 이론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준비된 문화였습니다.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인간 중심으로 대응하는 총체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창밖의 서울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도착 이틀째, 저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울 재난통합센터를 방문할 기회였습니다. 일본 화산 지질학자로서 제 전문성을 고려한 초청이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제가 수년간 꿈꿔왔던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재난통합센터는 서울 중심부의 현대적인 건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건물로 들어서자 거대한 상황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고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지만 이곳은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지질연구원 김민준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앙 스크린에는 큐슈 화산대의 3D 지도가 떠 있었고 실시간으로 지진파와 가스 농도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화산 폭발 시뮬레이션을 완성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김 박사는 다른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화산 폭발 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상세한 대피 경로 지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따른 다양한 대피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각 계획은 분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정보가 시민들의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센터 한쪽에서는 전문가 팀이 드론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화산 구름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대기질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예측 정확도는 놀라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수년간 주장했지만 예산과 관심 부족으로 실현하지 못했던 시스템들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저를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제 논문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제 연구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제가 제안한 모델 일부를 그들의 시스템에 통합했다고 합니다. 제 이론이 한국에서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신중함이라는 명목 하에 묵살되었던 제 연구가 이곳에서는 소중히 여겨지고 실제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그들이 개발한 AI 기반 예측 모델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점심시간 센터 내 식당에서 한국 연구팀과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제 연구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고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국적이나 배경이 아닌 순수하게 과학적 호기심과 인류 안전이라는 공통 목표로 연결된 대화였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센터의 국제협력 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화산 활동과 관련하여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화산 폭발을 경험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센터를 둘러본 후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과학자로서 이런 시스템을 보는 것은 기쁨이었지만 일본 연구자로서는 부끄러움도 함께 느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논문을 썼고 그들은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생활 닷새째, 딸 미유의 갑작스러운 고열로 깊은 밤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보호소의 한국 직원이 즉시 병원으로 저희를 안내했고 도착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응급실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임에도 병원은 질서정연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미유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의사는 화산재에 노출된 일본인 환자를 특별히 신경 써서 살폈습니다. 그들은 화산재로 인한 미세한 호흡기 자극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미유는 하룻밤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실로 안내된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마련된 국제 환자실이었는데 일본어 안내문과 일본 TV 채널까지 제공되었습니다. 미유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야 저는 이 모든 것이 비상 상황에서도 환자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시스템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지쳐 보였고 저는 그녀에게 잠시 쉬라고 권했습니다. 복도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있던 저에게 젊은 한국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는 그녀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유의 상태는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실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아침 체크를 위해 들어왔고 미유는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간호사는 놀라운 일본어 실력으로 응답했습니다. 미유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일본인인데도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그녀의 말에는 우리가 한국에 온 이후 계속 느꼈던 감사와 약간의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국적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일본에서 자라며 주입받은 편견과 달리 이곳에서는 국적이나 역사적 갈등보다 눈앞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난 대응 매뉴얼에 적힌 문구가 아닌 일상에 스며든 가치관이었습니다. 미유가 퇴원하고 보호소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도로 곳곳에서 진행 중인 방제 훈련을 목격했습니다.
시민들은 질서 있게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외국인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내판은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었고 외국인 전용 도우미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소에 도착하자 일본에서 새롭게 피난 온 가족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가 이곳의 시스템과 생활 방식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 일본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 심지어 병원 이용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제 설명을 들은 일본인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한 노부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왔으나 실제 경험은 완전히 달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여정을 걸어왔으니까요. 그날 저녁 보호소에서는 일본인 피난민들을 위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중심 역할을 맡게 되었고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본 과학계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데이터를 분석하던 제가 이제는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 가족이 잠든 후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큐슈 화산대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은 안전했고 그 안전을 만든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 열흘째 되는 날, 보호소 관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새로 도착한 환자 중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구일까 궁금해하며 의료동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놀랍게도 거기에는 사카모토 히로시가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을 경멸하던 그가 한국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카모토는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작은 상처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처음 보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교만함이 사라진 자리에 공허함과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카모토는 저를 보자마자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금세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일본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큐슈 화산대의 미세 지진이 더 빈번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화산가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조사 중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 다리를 다쳤고 야외 활동 제한으로 결국 한국행을 선택했다는 사카모토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처음 경험한 것은 신속한 의료 지원과 철저한 보호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인 의료진에게 어떤 대우를 받을지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특별한 배려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카모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지금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며 과거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AI 예측 모델이 실제로 정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한국은 우리가 무시할 나라가 아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사카모토의 인정이 기쁜 한편 그가 이런 상황에서 자존심을 버리게 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알아줘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카모토는 며칠 동안 보호소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경험하며 그가 품었던 오랜 편견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시했던 한국의 데이터와 방제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적인지 인정했습니다. 특히 그를 감동시킨 것은 일본인들을 위한 특별 배려였습니다. 국가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자세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과거 식민 지배와 역사적 갈등을 생각하면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카모토에게 제가 방문했던 재난통합센터와 한국의 AI 예측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듣고 질문했습니다. 분석가로서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시선에는 경멸 대신 배움의 자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보호소로 돌아가기 전 사카모토는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그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알려달라고요. 화산학자로서 그리고 일본인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보호소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속에서도 일상을 지키고 있었고 외국인인 우리를 위한 배려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오랫동안 편견으로 바라본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사카모토의 변화처럼 저 역시 깊은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머문 지 한 달, 큐슈 화산대의 활동은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지나갔고 일본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경험은 과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귀국을 앞둔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지질학회 특별 세션에 발표자로 초청된 것입니다. 주제는 화산 위기 관리와 국제 협력이었습니다. 일본 학계가 이번 사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며 고민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분석을 넘어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진정한 교훈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밤새 생각한 끝에 학술 발표 대신 공개 편지 형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로서 남기는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학회장은 예상보다 많은 인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명한 학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 재난관리 전문가들까지 참석했습니다. 무대에 오르자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제 편지는 한국 기상청의 초기 경고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무시했는지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이 아닌 그 기반에 깔린 인간 중심적 철학과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저는 한국 간호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국적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그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는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학회장은 고요했고 모든 눈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나누었습니다. AI 기반 예측 시스템, 실시간 대피 경로 안내, 국제 이재민을 위한 특별 보호 프로그램까지. 그러나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이런 시스템들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인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 목소리는 감정으로 약간 떨렸습니다. 한국은 예측만 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대비했고 실천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지켰습니다. 국가 간 경쟁이나 자존심보다 인간의 안전을 우선시한 그들의 자세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결론에 이르러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기 전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동료 학자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저에게 다가왔고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사카모토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리 밝고 진실되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많다고, 일본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축해야 한다고요. 그날 저녁 호텔 창가에 서서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먼 곳 큐슈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자연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컸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경과 편견을 넘어 인간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력의 가치를요. 침대 옆 테이블에는 한국재난통합센터에서 선물 받은 작은 기념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일본의 재난관리 시스템 혁신을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사람을 중심에 둔 과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요.